네,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와 재고자산 그리고 상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인데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보고서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2번째가 손익계산서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러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재무제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뭘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기업의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자산에 대한 항목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죠.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바드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상 매출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산 부채가 있고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계종 과목을 표시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표시를 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유동성이에요. 자, 유동성이 높은 비율부터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유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현금화 하는데 가장 빠르면 유동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요.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그 자체가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외상 매출금이다. 이런 경우도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뭐 1년 넘어서 받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빨리빨리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그러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도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걸리진 않는다. 몇 개월 뒤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이제 조금씩 더 느린 거 이런 순서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탄력성이나 수익성과 위험 등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성격의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서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통합 표시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경영을 했는지, 즉 경영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나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나 났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라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및 경영 성과라는 거 이런 것들 알 수 있구나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식 손익계산서만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2가지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계정식, 2번째가 보고식. 자, 계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T계정이라고 우리가 봤었죠? T계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T자 모양을 해가지고 자,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다 라고 해서 자,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면 자, 대변에 수익이 나올 것이고 수익은 뭐가 있을까요? 뭐
상품 매출 또는 뭐 이자 수익 등등등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들이 나오겠죠. 비용. 자, 비용은 뭐가 나올까요? 뭐 매출 원가 또는 뭐 급여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T자로 해가지고 차변엔 비용, 대변엔 수익 이렇게 T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계정식 손익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보고식은 뭐냐면 손익계산서 해서 그냥 이렇게 T로 나누지 않고 그냥 쭈루룩 쓰는 거예요. 자, 수익부터. 수익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용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고 수익에서 비용 총 뺀 당기 순이익 이익은 얼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쭈루룩 표시하는 것이 바로 보고식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은 보고식, 즉 이렇게 일렬로 표시하는 이 방법만 손익계산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T 계정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그러한 계정식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만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인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볼게요. 교재 5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을 시험을 볼 거잖아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가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상기업을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제조회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도매점에서 사와서 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다른 그냥 도매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그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러한 상기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를 시험을 볼 거고요. 이러한 상기업에 대해서 재고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가 무슨 목적?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 여러 가지 자산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상기업뿐만 아니라 제조회사도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만든 것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재고자산이다. 즉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 뜻 자체가 뭐냐면 무슨 목적?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면 모두 다 재고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회사와 상기업이 각각 재고자산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상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재고자산은 뭐다?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그걸 판매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상기업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는 조금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회사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제조를 해서 즉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사옵니다. 원재료부터. 그래서 원재료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이다. 책상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책상에 쓸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이 원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저장품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책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책상을 조립할 때 못 같은 거 있잖아요. 못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못을 이렇게 사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제작할 때
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저장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조회사의 재고자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공장에 지금 갖고 있는 물품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재료를 사와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면 그거를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 공장에서 이제 완성되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기 전에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 즉 미완성된 제품들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 갖고 있는 물품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금 제작 중인 그러한 제품들을 제공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러한 제공품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이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갖춰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회사는 우리가 원재료를 사올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완성된 제품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재고자산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기업을 가정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상품은 상기업의 재고자산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종류고요. 자, 일단 상품이라는 게 나왔죠. 상품은 어느 기업의 재고자산이다? 상기업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 판매 목적. 자, 우리 재고자산 자체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상품이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상품뿐만 아니라 미착품이란 얘기가 나왔죠. 자, 미착품이란 얘기는 뭐냐? 자, 말 그대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란 뜻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 물건을 이제 해외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해외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그 물건이 오고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한테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사와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미착품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출발 준비를 해서 이제 다 상품들이 이제 배에 실어졌다. 또는 비행기에 실어졌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회사가 돈을 이미 지불했다면 그건 이제 우리 회사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출발하진 않았지만 지금 적재되어 있는 상태다. 출발 준비하려고 오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적송품이라는 개정 과목도 쓰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상기업의 재고자산 상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조회사죠. 제조회사에 대한 재고자산은 자, 제품이 있죠. 제품은 제조기업이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하는 그러한 생산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제공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 제조 중인, 즉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미완성품이다라는 것이 제공품이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예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원재료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품은 소모품. 아까 전에 못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수선용 부품 및 기타 저작물 이런 것들을 저장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자, 정말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판매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재고자산은 어떤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원칙을 삼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육 중인 오리다.
자, 우리가 이 오리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분 오리 자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리를 봤을 때 아, 저거 상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들죠. 오리라는 거나 그냥 동물이네,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만 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오리다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우리 회사가 오리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오리를 길러서 그 오리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오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뭐예요? 상품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오리는 우리가 재고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품 맞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 고객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PC방 생각하시면 돼요. PC방 보시면 컴퓨터가 굉장히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PC방에 이렇게 여러 가지 PC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손님을 받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와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그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나요? 아니죠. 그 컴퓨터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고, 그 손님한테 우리가 그 컴퓨터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용만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컴퓨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항공기 제조회사가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항공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항공기 자체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항공기는 우리 회사의 상품이 되겠죠. 제조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니까 제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품도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맞고요. 그 다음 건설회사에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 자체는 우리가 뭐 상품이나 제품으로 잘 와닿진 않지만, 자,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회사고, 그 아파트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을 판다라는 얘기죠. 그 건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분양한다라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분양 목적,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를 치면 판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 중인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건설 중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판매할 목적이다. 자,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 제공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자, 제공품이라는 것. 그래서 제공품도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판매할 거기 때문에, 자,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자, 컴퓨터 게임방의 컴퓨터.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기업의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특징 등을 볼 건데요. 자, 교재 52페이지.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상기업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 손익계산서가 2개 나왔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만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 판매 기업, 즉 상기업이라고 치면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사와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올 때 자, 도매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상기업, 우리 회사가 요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컴퓨터를 우리가 도매점에서 사올 때 우리가 8만 원에 사왔다고 할게요. 8만 원에 사와서 여기에 우리 이익을 붙여가지고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상기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최종적으로 난 이익은 얼마인가요? 자, 우리가 10만 원에 판 거를 이제 원가 8만 원을 빼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순이익은 얼마예요? 2만 원. 그래서 지금 이 순이익만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딸랑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해서 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익만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를 모두 다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해서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고 매출액 얼마 나와 있어요?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금액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출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원가,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죠. 이거는 어떤 금액이겠어요? 우리가 사온 금액, 즉 8만 원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서 8만 원을 빼면 얼마가? 2만 원이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각의 데이터가 총액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를 모두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채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 2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 얼마, 그리고 매출 원가 총 얼마 해서 이제 이익이 얼마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모두 표시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표시 방법이 조금 더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총액 개념, 즉 우리가 총 매출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얼마고 이렇게 총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퉁쳐서 우리 그냥 우리 최종적인 이익은 2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쓸 때는 다 모두 다 표시하는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 회계 처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원칙적으로는 총액 표시, 즉 모든 매출과 그리고 매출 원가를 다 각각 모두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주된 영업 활동인 경우, 그래서 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뭐 다른 뭐 이자 뭐 수익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총액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금액이 적은 그러한 조금 이제 사소한 우리 주된 영업 활동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표시할 때는 그냥 퉁쳐서 표시를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총액으로 다 표시해야 되지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퉁쳐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기업의 특징까지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나오죠, 뒤에.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이제 모두 다 빠짐없이 풀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